안녕하세요. 망치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보건 임용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서 어떤 과목에서 많이 출제되었는지, 난이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고 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해요. 영상을 보기 전에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나서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더보기란에 기출문제 링크를 올려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1번 문제는 지역사회 간호학 문제이며 난이도는 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헬스플랜 2020은 많이 봤지만 새천년 개발 목표는 생소한 부분인데요. 몇 년 전에도 1번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는데 절대 당황하지 말고 모르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아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리는 문제는 변별도가 낮은 문제라서 임용을 합격하고 탈락하는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 모성 건강 증진, 니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는 아동간호학 문제이며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아동간호학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부분이었어요. 본문을 보면 동료 교사의 아기는 4개월이고 카시트에 잘 앉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건교사의 답변으로는 만 6세 미만까지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령별로 카시트 사용법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1세 미만 영아는 아동 보호용 장구로 뒷좌석을 마주보는 자세, 1세에서 3세 미만의 유아는 아동 보호용 장구로 앞좌석을 보는 자세, 3세에서 6세 미만의 학령정기 아동은 장착용 의자에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이 안전벨트는 어깨벨트와 무릎벨트를 같이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합니다. 니은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같은 방향의 팔다리는 펴지고 반대편 팔다리는 굽혀지는 반사는 마치 펜싱하는 자세와 같다고 해서 펜싱 반사라고 했죠. 이것의 정식 명칭은 긴장성 경반사입니다. 아동간호학에서 반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나머지 반사 명칭도 정확하게 암기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동간호학 완전정복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3번 문제는 모성간호학 문제이며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모성간호학에서 피임 부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이번 문제는 차단 피임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2번 여성용 페미돔은 질 내로 삽입해서 어디까지 끼우는지가 첫 번째 문제였는데요. 여성 생식기 구조를 생각하면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은 자궁경부입니다. 3번 여성용 다이아프램은 피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돔 안과 가장자리에 니은을 도포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처음 보시는 분이더라도 정자를 죽일 수 있는 약을 바르면 피임 효과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답은 살정제입니다. 4번 문제는 정신간호학 문제이며 난이도는 하입니다. 이 부분은 기출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문제예요. 사례에서 여학생은 55kg에서 43kg까지 살을 뺐다가 현재는 18kg가 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체중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여학생의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살이 찌고 나니 친구들의 시선이 무섭다고 하면서 밑줄 친 기억의 증상을 보면 친구들의 비웃는 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들리면 안 되는 소리가 들린 것이므로 정답은 환청입니다. 니은에서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이인증입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이 정답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신간호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증상들은 언제라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해서 외우시길 바래요. 5번 문제는 지역사회 간호학 문제이며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감염병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면 이 문제의 답을 완벽하게 적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기억, 4급 감염병 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이며 이 문제는 정확하게 명칭을 적어야 온전히 1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염병 예방법에서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그리고 감염병 의사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니은의 정답은 감염병 의사 환자입니다. 디귿과 리을을 풀어보기 전에 감염병 발생 원리를 잠깐 정리해 볼게요. 감염병 발생의 6단계에는 병원체, 병원소, 병원체 탈출, 전파 방법, 새로운 숙주로 침입, 신숙주의 감수성 또는 면역력 이렇게 6단계의 고리 중에 하나라도 끊어내면 감염병은 전파가 되지 않는데요. 이 중에 전파 방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전파 방법에는 크게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로 나누어집니다. 직접 전파는 이 병원체가 숙주와 또 다른 숙주 사이에서 직접 옮겨지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면 대화하다가 침이 튀어서 독감이 옮았다면 이건 비말 전파라고 하죠. 그 밖에도 소화기 감염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변 경구 전파나 피부 접촉, 성 접촉, 수직 전파 등이 모두 직접 전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간접 전파에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숙주로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매개체에는 공기 매개 전파, 식수 매개 전파, 식품 매개 전파, 활성 매개 전파와 비활성 매개 전파 등이 있습니다. 이 활성 매개 전파는 생물에 의한 것을 말해요. 디귿과 리을은 간접 전파 중에서도 생물 매개 전파, 즉 활성 매개 전파에 대한 문제입니다. 디귿, 기계적 전파는 활성 매개체가 병원체를 숙주에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는 모기가 말라리아에 감염된 환자를 흡혈해서 말라리아 원축이 직접 들어오고 다른 사람을 물게 되면 모기침을 통해서 말라리아가 감염되게 됩니다. 이때 모기라는 활성 매개체가 말라리아를 전파시킨 것이죠. 그런데 리을, 생물학적 전파는 조금 달라요. 활성 매개체의 체내에서 병원체가 증식하거나 발육을 한 뒤에 전파하는 것을 말해요. 이해되셨나요? 이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측 가능했던 문제라고 생각해서 난이도를 중상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과 관련된 부분은 완벽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6번 문제는 성인 간호학 문제이며 난이도는 중입니다. 동료 교사는 얼마 전부터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을 할 때 배 아랫부위에 부드러운 주머니 형태의 덩어리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것을 기억, 탈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검진할 때 튀어나온 부분이 탈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청진을 하는 거예요. 청진을 하면 여기에서 장음이 들리겠죠. 탈장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흔히 발생하며 특히 서해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니은, 무거운 엿기를 들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행위를 피하고 기침이나 변비도 조심하라고 했던 이유는 복압이 증가되면 약해진 복벽 사이로 탈장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탈장이 커져서 통증 등의 다른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디귿, 감돈이나 꼬임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즉시 수술해야 하는 이유는 2단계로 서술하라고 했어요. 첫째, 감돈이나 꼬임은 장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된다. 둘째, 혈액 공급 부족으로 장이 괴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2단계로 나누어서 서술하라고 문제는 반드시 2문장으로 나누어서 정답을 적어야 기준에 맞게 서술한 것으로 정답 처리가 됩니다. 7번 문제는 정신간호학 문제이며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이서는 많은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 우울증의 증상으로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고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못하는데 병원에서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라고 했어요. 밑줄 친 기억에 해당되는 증상은 신체화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신체 증상 장애를 떠올렸는데요.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신체 증상 장애는 진단명이고 이 문제에서 증상을 물었기 때문에 신체화라고 적어야 합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니은에서 숙제를 하지 않은 아이가 선생님께 혼날까봐 배가 아프고 학원이나 학교에 안 가는 것은 이런 아이들은 저희 학교에도 정말 많은데요. 이것을 꾀병이라고 하죠. 신체화와 꾀병의 차이점을 한 가지 서술하라고 했는데요. 꾀병은 실제로 신체적인 통증은 없지만 의식적으로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라면 신체화는 실제로 신체적인 감각 이상이나 통증을 경험하게 되며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발생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한 학생이 보건실에 와서 머리가 아프다고 1시간 쉬고 싶다고 했는데 다 쉬고 나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이번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하는 수업이었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수업을 빠지고 싶어서 아프다고 하고 보건실에 왔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는 꾀병이죠. 꾀병과 신체와의 차이점의 키워드는 실제 통증 유무와 의식 수준에서 발생했는지 무의식 수준에서 발생했는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아마 디귿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울에 취약한 사람의 귀인 양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러한 경우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 부족, 즉 내면적인 것에 대해 귀인을 하는 반면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외부적인 것에 귀인을 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 발생했어도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개인화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수학여행 가는 날에 비가 오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부적 귀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 우울증이 있는 학생이 상장을 받았을 때 이건 누구나 받는 거잖아. 별거 아닌 거야. 라고 말하거나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외부적 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도 내 노력이나 능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답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적 귀인을 하고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적 귀인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는 모성간호학 문제이며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2번 문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한 문제예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발생 기전은 LH가 상승되어서 LH 자극으로 인해 난소의 과립막 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안드로겐을 과다 생산하고 두꺼워져서 난포가 배란되지 못하고 낭종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겐 증가로 인해 다모증, 여드름 등의 증상과 무배란으로 인한 불임, 무혈경이나 무배란성 무통의 불규칙한 자궁출혈 등의 증상이 대표적인데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억,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난소의 변화와 난포의 변화를 각각 서술하라고 했어요. 난소는 정상보다 크기가 크고 난포는 미성숙 난포가 여러 개 있는 모습이 마치 진주 목걸이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에서 초음파 검사상의 결과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호르몬이나 혈액 검사상의 변화를 적으시면 안 돼요. 니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다모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안드로겐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디귿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목적을 서술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디귿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약물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씩은 꼭 나오는 추세인데 이 약물은 당뇨약이잖아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독특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당뇨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돼서 고혈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트포르민이 투여됩니다.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목적은 간과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좀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9번 문제는 학교 보건 문제이며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응급처치와 관련된 법 문제는 최근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역에서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된 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되시면 아시겠지만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되는 계획들이 굉장히 많아서 3월이 가장 바쁜 달이기도 해요. 그중 하나가 응급처치 교육 계획입니다. 니은 응급처치 이론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응급상황 대처 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또는 응급의료 관련 법령입니다. 학교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때 강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강사의 자격 요건으로는 의사 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간호사, 그리고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처치 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하여 응급의료 또는 구조, 구급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강사의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입니다. 10번 문제는 아동간호학 문제이며 난이도는 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덴버2는 제가 예전부터 언젠가 꼭 나올 거라고 했던 문제인데 드디어 나왔어요. 기억, 덴버2 발달검사의 대상은 출생부터 6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며 니은, 덴버2 검사 목적은 발달 지연 가능성 아동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단하는 검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디귿, 교정 연령을 적용하는 조건은 분만 예정일보다 2주 이상 빨리 태어난 경우에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적용합니다. 자, 본문에서 승준이는 예정일보다 4주 빨리 태어났고 현재 15개월이므로 15개월에서 4주인 1개월을 빼면 실제 검사 연령으로는 14개월입니다. 이 문제는 망투 구독자분들은 모두 맞추셨겠죠? 11번 문제는 성인간호학 문제이며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기억에 있는 CPSS는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는 얼굴 마비, 팔 근육 약화, 언어 장애입니다. 니은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이유는 아스피린은 항혈소판 제제로서 혈소판 응집작용을 억제하여 혈전 형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4점짜리였는데요. 기억의 세 가지 증상을 각 1점씩 하고 니은이 1점으로 해서 총 4점으로 책정될 것 같아요. 12번 문제는 보건교육 문제이며 난이도는 중입니다. 보건교육에서 이론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매년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연도에는 계획된 행위이론과 범위론적 모형이 시험에 나왔는데요. 기억, 명칭은 주관적 규범이며 의미는 개인의 행위 수행 여부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압력을 지각하고 기대에 부응하려는 동기에 의해서 형성된다 입니다. 니은 역조건 형성입니다. 프로체스카의 변화 단계 이론에서 10가지 변화 과정과 5가지 변화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부분은 연속 3년이 계속 나올 정도로 되게 중요했던 문제였는데요. 디귿 강화 관리 예를 한 가지 서술하는 것은 내용이 그럴싸하면 맞다고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연에 성공한 학생에게 담배를 살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거나 선물을 주어서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체스카의 변화 단계 이론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여도 계속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2025학년도 보건 A 기출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높아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기출문제를 위주로 열심히 공부한다면 1차 시험에서는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